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마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을 모의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박 장관은 자신의 탄핵 소추는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 박 최고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하지 않은 탄핵 소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유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그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12월 4일 새벽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계엄 관련해 가지고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체포를 시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 체포 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디에 놓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장소를 미리 마련해 둔 것 아니냐. 그것을 본인의 지시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계엄이 끝나고 나서 삼청동 안가에서 뭐 이상민 장관 등과 해서 회동을 한번 했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지인 모임이다라는 식으로 둘러댔으나 시기가 계엄 실패한 뒤에 안가에서 회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대통령의 이 계엄과 관련한 회동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국회 측의 검찰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가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중도 퇴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표결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유로 퇴장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거였는데요. 결국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 중에 저는 핵심적인 것은 이 대통령의 계엄과 그리고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걸로 보였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 측에서는 이제 부당한 탄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헌재에서 분명하게 위법한 행위라던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에 가담한 혐의,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 예, 뭐 사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식이라면 그 당일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들이 탄핵 대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뭐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같은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그런저런 각자 역할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혹만으로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국무위원들을 거의 전원 탄핵해야 될 수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가담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세 번째 쟁점으로 있는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야당 대표를 노려봤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라는 지금 그런 소위 희화화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죽하면 소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금 지목이 됐던 이미선 재판관조차 이런 게 과연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라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직접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청구인 측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좀 쩔쩔매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었거든요. 또한 오늘 첫 번째 변론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변론길로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따져볼 만한 쟁점이 없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청구인 측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대부분은 다 기각이 됐거나 아니면 딱히 이게 따져볼 만한 부분들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더 다툴 이유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했다라는 증거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기각이 나올 텐데 사실 기각이 된다라고 저는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13건이 지금 통과가 됐고 8건 모두가 지금 현재까지 기각이 된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탄핵을 해왔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무런 페널티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성재 장관이라도 또 직무정지 또 몇 달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소추를 그냥 취하를 해라. 지금이라도 직무 복귀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그게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검사 3인과 법무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이 역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무리수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뭐 째려봤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핵심적인 건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이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라고 했다라는 게 결국에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할 만한 그리고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었음이 분명해 보이는 공직자에 대해서 견제하는 국회 행위로서 저는 탄핵 소추는 적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탄핵 요건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률 헌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이 정말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국무위원 당사자가 직무정지가 되고 변호사비를 내야 되고 좀 국가적으로 이제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입니까? 하다못해 그 뭐 수사기관들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제 우리 입출입 관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국가 전반의 사정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이런 자리를 정황 근거만을 가지고 탄핵을 시켜서 직무정지를 시킨다라는 것이 저희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론이 이제 한 번으로 이제 종결이 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선고가 나올 텐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관심은 언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탄핵 소추부터 이 선고까지 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엔 과연 결론이 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 선고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평의가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네, 저는 뭐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헌재가 받고 있다 보니 심사숙고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가져가려는 전략적인 의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재판관들의 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사안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대통령이 저지른 이 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에 맞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행위가 과연 맞는 것이었는지 이런 쟁점들은 법에 근거해서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명료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그리고 각자 의견 교환도 저는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략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장일치의 결론으로 저는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 저것도 이번 주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한덕수 총리의 건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나올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순서상으로도 이 선입 선출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것이 먼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더더군다나 쟁점이 겹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이 재판관들의 판단이 예고편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처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박민호 대변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이 지난달 19일 날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26일 날 끝났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앞에 오는 게 맞죠. 먼저 판결을 당연히 선고를 하는 게 맞죠. 지금 오늘로써 한 달째, 4주째가 된 상태인데도 별다른 쟁점이 없어서 단 하루 만에 변론기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희는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다. 네, 접수는 또 뭐 윤 대통령이 먼저 접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접수가 먼저 됐다라고 해서 빨리 변론기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빨리 이게 심리가 끝나느냐가 순서가 되는 거니까요. 네. 변론기일이 끝났다라는 것은 더 이상 다툴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결론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내고 있는 것은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용, 기각, 각하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사실 헌법학회에선 가장 저명한 어떤 권위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건 각하 사안이다.
기각 인용을 다투기 전에 절차부터가 맞지 않다라고 요건이 이야기를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그렇게 주장이었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용을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조차도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형사소송법의 여러 절차들을 명시를 하겠습니까?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절도만 저질러도 3심제를 통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이렇게 졸속 절차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냐,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문영배 소장 대행을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선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증거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정된 법을 따라야 되는데 선례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재량권으로 뭉갰다. 이 지점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관, 그러니까 당시에 문영배 재판관이 근거로 들었던 그 탄핵 심판을 주도했던 분조차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바뀐 법을 선례로 뒤집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리를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재판이 미뤄진다라 그러면 6표를 못 모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각하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언제 기일을 정할지를 정무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말 진정한 정무 판단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은 자기 기관의 어떤 이기주의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실제 법관들의 판결을 보시면은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구속 결정을 할 때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공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양비론을 펼치는 법관들이 많거든요. 왜냐? 그래야 여야가 다투면서 법관들의 책임이 줄어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무적 판단을 할 거면 각하를 시키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다시 국회로 공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국론이 갈라진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기각 인용을 결정하기보다는 절차상의 이런 하자를 인정해서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추가 말씀하실 거 없으면. 근데 절차상의 시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 명도 이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과 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 측이라던가 아니면 대통령 측에 이제 동의하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언정 이제 일부 또 다른 전문가들은 사실 헌재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런 절차적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헌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제외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뇌물죄를 제외하거나 그러니까 형사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다퉈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미 선례들이 다 정립되어 있고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헌재는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문 시간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배분을 했고요. 심지어. 그리고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청했던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예를 들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던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라던가 다 불러서 마지막에 최종 변론 기일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절차상의 시비를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 나왔던 것이 국민의힘 측에서 문영배 대행을 과도하게 공격하다가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피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 측에서 걸었던 절차 시비나 헌재를 향한 공격들 이런 것들이 번번이 패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 대해서 절차 시비를 거는 것은 메시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고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헌재는 헌재의 시간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헌재가 무슨 사건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인지 혹은 언제 선고를 하는 것인지 물론 저희도 신속하게 선고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헌재의 어떤 정당성을 흔들거나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빌미 삼아서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금이 조금만 반박을 드릴게요. 이거 네, 법적으로 사실 그 이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선고할 때 보면 맨 처음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절차상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본안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법이 절차를 중시를 하는 건데 지금 사실 투표 단계부터 이미 한 차례 탄소초안이 반대가 그러니까 200표를 못 모아서 각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원래 2차 투표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때 우원식 의장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국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억지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꼬인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뇌물죄는 전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반면에 거의 소추 내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뇌물죄, 그 내란죄였거든요. 그런데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 측의 허락도 못 받았고, 그다음 피청구인 측인 대통령의 허락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 당사자의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소추인단이 일방적으로 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조사 채택 역시 지금 심각한 문제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란 행위를 아예 뺀 게 아니라 내란 행위라는 사실관계는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존치를 했고,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혹은 형사 재판처럼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달리 본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는 이제 형사 재판장에서 다루면 되는 일이고,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 위반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은 헌재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목금의 선고 가능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남은 이슈를 대신 좀 짧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이제 공방이 뜨거웠고 내탓 공방을 이제 벌였었는데, 정작 정부와 외교부 등에서 확인한 팩트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한 직원이 수출 통제 서류를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배경이 전혀 다른 이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민감 국가로 지정된 건 유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해제되는 그런 그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요. 정부에서 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까요? 일단 사실 이게 민감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게 좀 특정 지정 국가라고 해서 뭔가 적극적인 페널티가 없는 정도의 낮은 단계의 어떤 민감 국가 지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 1994년에도 민감 국가로 저희가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지정 국가에서 또 이제 해지가 된 상태였고,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됐던 건데, 저희가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일단 외교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내용에 따르면 어떤 그 연구부 차원에서의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연구원에서 지금 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과 무관하게 어떤 부처 기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한 어제 다른 보도들을 보면은 실제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에너지 안보 관련 기술을 한국 연구원이 유출을 하려다가 적발됐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연장선에서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 주장처럼 왜 2달 동안 몰랐냐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지금 사고 상태인 것이 아니라 그 외교부까지 총괄할 수 있는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2달 동안 기재부 총리가 혼자 이것들을 다 관할하기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정말 국정안정 차원에서 조속히 결론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탁 공방이 또 이제 그 외교 공백으로 또 그 이어지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짚어야 될 거는, 이게 뭐 한덕수 총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총리라든지 이제 컨트롤 타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들은 이제 일선에서 부처들이, 정부 부처들이 실제로 아마 현장에 파견 가 있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치가 굉장히 뼈아픈 이유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내려진 조치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에 내려진 조치였기 때문에 사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한국 측이 충분히 소통하거나 상황을 알아보거나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무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선에서 책임을 미루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공의 한 목소리로 이게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 이제 다음 달 15일이거든요. 이 이전에 정말 총력전을 통해서 이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금 심지어는 미국 싱크탱크라든지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매우 분별력 있는 조치다라고 미국 측의 조치를 옹호하면서 이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되는 데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이다라는 해석을 미국 측에서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거나 자성하는 목소리
잔소리 없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무조건 민주당 탓을 하는 행동은 여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메시지를 지도부 차원에서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말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부를 보다 강하게 질타하고 이 사안을 조속히 바로잡으라고 꾸짖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압축해서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최상목 대행이 지금 권한 대행이 아니라 거부권 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남용하는 거는 권한 대행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핵심적으로 이 법안은 방통위에서 지금 보면 최소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좀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이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 측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이서 원래 5인의 합의체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서 주요한 이 결정들을 좌지우지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2인 체제로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명령하거나 이 MBC 측에 손을 들어주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위법성을 확인했다라는 점이 자명하고 심지어 최근에 대법원에서조차도 MBC와 관련해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건에 대해서 2명이서 선임한 건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했단 말입니다. 이 사안만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됐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전히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위해서 권한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매우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네. 예, 좀 반론을 드리자면 그 국회 단독 처리 법안의 안건 숫자를 보면 20대 국회에서 6건이었거든요. 21대가 67건이었고 22대 현 국회가 지금까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110건이 넘는 법안들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합의되지 않는 법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에 대해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을 제대로 된 필터링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포하는 거야말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비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MBC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이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4건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퇴를 했고요. 왜냐하면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너무 훤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도 사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또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위원장격으로 해석을 해서 유권 해석을 해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대체 이게 저는 정말 막장극도 이런 막장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탄핵 소추된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미루기 위해서 국회 몫의 3인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던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인 체제에서 정상적으로 심리를 못하게 만들어서 방통위를 의도적으로 마비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인 체제, 왜 2인 체제가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2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2인 체제에서 지금 방통위가 어떤 이런 단순한 그런 MBC 이런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외 그 법인의 과징금 문제라든가 MBC, KBS 인허가 문제 같은 이런 민생 처리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제2요구한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방탄하는 것이다? 아니죠. 이것은 정말 민주당이 MBC라는 방송국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전 정말 이런 나쁜 선례가 앞으로 우리 정치에 어떤 문화로 남을지 정말 참담한 심경이고 네.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을 저희가 이제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법제처 해석을 기다린다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미뤘던 게 사실이고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탄핵 심판에서도 결국에는 뭐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4인이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의 2인 체제 운영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가처분 신청이라던가 이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위법하다라는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2인 체제를 존치시키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채로 법률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방송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방송의 공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역시 짧게 예. 네, 30초 안으로. 근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기각을 했다라는 네. 것은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2인 체제를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2인 체제를 만든 원인도 민주당의 목리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청년 맞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